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유민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차 이슈와 2021년 모터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2021 여기 이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1 여기 이슈 첫 번째 시간에서 2020년도에 대한 전망과 2021년의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당시에 공개되었던 BMW R1250GS와 그리고 G310G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KTM 890 어드벤처 R, R 랠리 그리고 두카티 멀티스트라 V4의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출시가 기대되는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뒤로 새롭게 공개된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계획입니다. 두 가지 모델들이 추가로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혼다 포르자 750과 BMW R1250RT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 그리고 추가로 공개되었던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20년 이제 4분기 마지막의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갈무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서 모토이슈의 에이스 조건희 기자와 안녕하세요, 조건희입니다. 그리고 더 모토의 나경남 기자를 모셨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레귤러 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혼다 모터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지난 14일에 온라인으로 포르자 750을 공개를 하면서 포르자 패밀리를 완성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750cc 엔진과 DCT의 조합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는 GT 계열의 스포티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더 많이 설명해주고 싶어서. 일단 745cc.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인테그라랑 과거에 인테그라랑 그 엑스 어드벤처 NC750에 있던 그 745cc 트윈 실린더 엔진을 그대로 채용을 했는데, 이제 유로 5가 적용이 되었고 엔진 이제 출력이랑 마력이랑 토크도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 적용되었고요. 세 가지 라이딩 모드, 또 이 혼다 셀렉티브 토크 컨트롤 이 3레벨로 적용이 되었고요. 이 독특한 거는 이제 휠 사이즈가 전륜이 17인치, 뒤에가 15인치라는 게 좀 독특한 특징이고, 또 여기서 혼다가 조금 이번에 강조하는 거는 이 GT 스타일의 그랜드 투어링 스타일의 스포티한 그 디자인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또 강조한 게 5인치 TFT 디스플레이. 그래서 스마트폰 커넥티비티가 되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데, 여기서 또 주목되는 게 혼다 스마트폰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헬멧과 바이크를 연결하고 바이크와 핸드폰을 연결했을 때 이제 헬멧에 있는 그 통신 시스템으로 명령어를 내리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 그거를 해주는, 전화를 걸어주거나 음악을 이제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게 추가됐습니다. 영어로 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보고 읽느라고. 영어로 명령어를 내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왠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 골드윙에 이번에 작년에 올해죠. 업데이트됐죠. 골드윙에 올해 그 한글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건 아마 출시해봐야 아마 알 것 같은데 기대가 되긴 하네요. 한글 명령어가 될지 안 될지. 그러게요. 이건 네. 뭐 확인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될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포르자 750에 대한 발표는 예고가 좀 됐죠, 미리. 맞습니다. 혼다답지 않게 좀 미리 티저도 좀 뿌리고 그랬었는데, 네.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인테그라의 후속 기종으로서 이제 포르자가 그거 계보를 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테그라가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기도 했고, 그 이미지를 좀 일신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포르자 350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올해 언제였지? 여름 좀 지나가지고 태국에서 모터쇼를 처음 진행했었어요. 모터사이클 쇼를 진행한 게 이 팬데믹 이후에 네. 했던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발표를 했던 게 포르자 350이었고, 맞아. 이게 이후에 월드와이드로 판매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 350, 750이 포르자로 이제 아예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진 거죠. 이 패밀리가 만들어진 거는 그 모두 이 세 개의 모델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일단은 포르자가 갖고 있는 대표성은 가장 강력한 모델로서 항상 제시가 됐었고, 125도 그랬고 300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750도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르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아까도 저희끼리는 좀 얘기를 했는데 마력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RPM 거의 500 RPM 정도 약간 올렸고 엔진 스펙은 동일하더라고요. 완전히. 네. 뭐 압축비도 같고 엔진의 실린더 크기, 보어, 스트로크 다 동일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TFT 계기판 집어넣고 그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이런 거 집어넣는 거 보면 사실 혼다가 일본 4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좀 보수적이거나 좀 늦게 움직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알고 그렇지 보면 않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혼다가 그렇죠. 시작해야 다른 다른 브랜드들도 브랜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고무적입니다. 네네. 그 지금 디자인 같은 걸 좀 보면 굉장히 좀 세련되거나 혹은 세련되다라는 표현 혹은 좀 더 이제 날렵해졌다,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티저 영상이나 프로모션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그런 남자가 딱 나타나서 예, 약간 그 수영장을 막 이렇게 수영을 하고 고민하듯이 사무실에서 막 이런 야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멘트들이 뭐냐면 뭐 하드워커, 뭐 고게러스, 뭐 라이언 하트 이러면서 자기는 성공한 사람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고 하는 게 좀 보였습니다. 이 포르자가 가져가야 될 그 타겟팅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얘기해서 주셨다시피 그 뭐 30대 이후에 좀 더 진취적이고 전문직 종사자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진 거잖아요. 뭐 일단 가격대가 낮지 않거니와 그리고 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으로 사용하는 이 스쿠터라고 하지만 이게 포르자는 어디까지나 스쿠터지만 매뉴얼 변속이 매뉴얼 기어를 쓰는 거잖아요. DCT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남과 다름으로서의 제시가 굉장히 네.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의 요소를 네. 많이 좀 적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번에 조건희 기자가 네. 그 엑소어드벤처에 관해서 조금 요새 뭐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한 적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포르자 750이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17인치, 15인치를 썼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봤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도 이제 스쿠터들은 앞뒤를 같은 휠 사이즈를 쓰는데 반해서 얘가 앞에가 이렇게 처음에 티저 영상 공개했을 때 실루엣을 딱 보였는데 실루엣에서 앞이 더 크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걸 보면서 되게 엑스어드벤처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뭐 엑스어드벤처처럼 조금 더 그런 어드벤처적인 이미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로 됐고 전 20대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약간은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젊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상 이게 경쟁 모델 티맥스잖아요. 네. 티맥스를 염두에 두시거나 티맥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네, 저 혼바로서 말씀드리면 그 혼바의 그냥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포르자 750은 T-Max를 염두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T-Max와 경쟁 상대로서 라이벌로서 비슷한 모델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급부를 노린다고 보거든요. T-Max의 팬덤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이 T-Max는 앞뒤 전후 휠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굉장히 기민하고 잽싸게 움직이는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이고 사실 전후 17인치 휠을 썼던 인테그라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도 아니고 스쿠터도 아닌 느낌을 줬어요. 앞뒤 17인치였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매뉴얼 바이크 같아서 적극적으로 재밌게 타려면 매뉴얼 바이크 타듯이 타야 됐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이 대배기량 스쿠터 형태로서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어 휠은 15인치 쓰고 프론트 휠은 17인치를 쓰면 아마도 굉장히 가볍게 핸들링이 이루어질 거예요. 대신에 좀 선의 반경이나 이런 것들은 커지고 약간 더 리니어한 이 회전 반경을 가지게 되지만 기민하게 잽싸게 움직이는 T-Max를 겨냥했다가 아니라 T-Max가 아닌 스쿠터를 원하는 대배기량 스쿠터를 원하는 이들을 잡아내기 위한 모델로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모션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사실 레그룸이 굉장히 여유롭다. 혹은 GT 계열의 이제 디자인을 많이 투영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어떤 T-Max가 가져가는 굉장히 대배기량 스쿠터지만 스포티한 느낌과 이 포르자 750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DCT가 포함된 주행 감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후 그 인치가 조금 작은 그 스쿠터들의 움직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엑스어드벤처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이 나와서 이 17인치, 15인치 스펙이라는 게 좀 인상 깊고, 아까 그 새로운 특징 중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스마트 키를 채용한 게 저는 이게 고급화 전략이라는 그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그니션 돌리는 그 키 온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BR 1000R, 트리플 R, CBR 1000 트리플 R에 있는 그 옆에 계기판 옆에서 있는 그 이그니션 버튼이 똑같이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긴 그게 적용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역시 혼다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조금 가격은 가격은 많이 높지 않을까.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다가 완전히 신제품을 등장시키거나 완전히 업데이트 버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갑자기 가격이 확 높아지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지 않나요? 그동안의 혼다 코리아 혹은 이제 혼다에서 혼다의 모델들이 한국에 제시될 때 한국의 혼다 코리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신제품이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갔고 해서 가격을 높게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새로운 모델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의 경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제는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유로5를 통한 이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검사나 그 대응책들에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낮아진다기보다 상승폭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지만 만만한 가격은 아니지 않겠는가. 사실 계기반 요거만 봐도 계기반 가격만 해도 100만 원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교체한다고 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격이 억제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확실히 패키지 자체가 조금 더 풍부해지고 고급화됐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전자 라이딩 모드가 지금 4개가 추가가 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키 시스템 같은 게 추가가 되고, 계기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혼다 스마트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확실히 조금 더 사용할 때 굉장히 플래그십 모델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이딩 모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가 된 부분들이 사실 아까 T-Max가 경쟁 모델이 아니라고 하지만 T-Max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라이딩 모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혼다와 사실 혼다의 이 포르자 750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NC 계열의 이제 후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다른 모델이죠. 일단 배기량이나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DCT예요. 이건 매뉴얼 바이크고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드를 좀 더 다양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매뉴얼 바이크이기 때문에 매뉴얼 기반, DCT 듀얼 클러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어 변속할 때 피로도는 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매뉴얼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 모드를 변경했을 때 그 차별화가 훨씬 더 직결감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변주해낼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을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속력도 굉장히 높이는 뭐 이런 식의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GT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장거리 투어링까지 염두에 놓은 그런 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라이딩 모드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4가지 라이딩 모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탠다드와 스포츠 그리고 레인 플러스가 유저 모드이기 때문에 유저 커스텀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어도.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머전시 스탑 시그널이 있더라고요. ESS. 네, ESS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서 아니 요즘 이제 다 거의 표준 장비화하는 분위기고요. ESS를 이제 표준 장비화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보통 그 모터사이클에 적용한 사례가 많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은근히 꽤 있죠. 이를테면 플래그십 모델들에 좀 많이 BMW가 일단 제일 먼저 이걸 적용했었고, 이게 그 브레이크 라이트가 잡았을 때 파파파파파 빛나는 거 있죠. 뒤에서 봤을 때. 그거? 갑자기 제동했을 때 그거 R18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표준 장비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터사이클의 표준 장비화해서 그 안전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
그 유럽에서도 유럽 연합 내에서 모터사이클 연합체가 또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ABS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화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능이 뭐라고요? ESS. ESS. 다음으로는 BMW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R120 GS와 어드벤처 계열에 대해 변화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G310 GS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 얘기로는 R120 RT가 이제 공개될 것 같다. 티저로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뒤에 곧바로 R1250 RT가 공개됐죠.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나경남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BMW 모토라드의 R 시리즈를 대표하는 모델은 사실 원래 딱 두 개입니다. GS하고 RT. 그래서 GS하고 RT가 신모델로 등장할 때마다 BMW 코리아에서도 판매량이 급신장했고 그러니까 신차 효과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게 RT하고 GS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쨌거나 이번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광범위한 업데이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유로 5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덕분에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BMW가 제시하는 그 프리미엄성을 좀 더 많이 어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적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조건희 기자 통해서 한번 세부적인 변화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그 GS랑 달리 되게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그 원래 그 RT는 이렇게 부엉이처럼 이렇게 네. 헤드라이트 두 개가 원형 헤드라이트 두 개가 빡 있어서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그 현행 R1250 RS처럼 그런 약간 스포티한 얼굴이 날렵한 얼굴이 좀 됐더라고요. 되었죠. 그래서 저는 코브라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래요? 디자인은. 조금 더 형태적으로 스마트하고 젊은 이미지랄까? 네, 조금 더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 로봇 같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러면서 LED가 바뀌면서 이제 코너링 라이트도 적용이 되었고요. 뭐 엔진은 1254cc 같은 엔진이고 출력도 130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143Nm로 그 스펙은 동일한데 이제 유로 5가 적용이 되었고 또 그때 이제 GS에서 적용되었던 거랑 동일하게 그 ABS 프로 모드랑 에코 라이딩 모드, 뭐 힐 스타트 컨트롤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전자 장비들의 업데이트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다 있었고요. 여기서 또 이제 RT의 특징으로는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렇죠. 오디오 시스템이 2.0으로 업데이트되었고 또 여기서 좀 주목되는 점이 노크 센서 시스템이 이제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지금 이제 R150 엔진은 이제 하이옥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급류 사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급류 이제 하이옥탄 엔진들이 그 로우 옥탄 엔진을 넣게 되면은 노킹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을 발생하는 거를 더 최대한 줄여주는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고급류 넣으십시오. 고급류 넣으시는 게 속 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에서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중요 부분은 어디까지나 요즘 그 더군다나 RT는 럭셔리 투어링 바이크이기 때문에 계기반이죠, 계기반. 무려 10.25인치짜리 TFT가 풀 컬러로. 실제로 지난 저희가 R 엔진 플래그십 모델들을 다 싹 다 모아갖고선 시승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했죠. 그때 유일하게 RT만 그 아날로그가 적용된 계기반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그게 또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는 맞네. 했으나 그러네. 사실상 조금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맞네.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확실히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원래 5인치 정도 되는 그 TFT 계기반들이 1250 신형들에 다 적용이 됐었는데 RT만 그 예전에 동그란 이제 아날로그 두 개와 그다음 이 안에서 또 이게 사실 이 시스템이 적용됐던 게 처음에 적용됐던 게 사실 RT였고 K1600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10.25인치면 진짜 이만하거든요. 이만할 거예요, 진짜. 요새 자동차에도 달리는 맞아요. 요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 계기반
요즘 다 TFT나 이 10.25인치 쓰는 거를 지금 근래 타봤던 새로운 코나가 그랬고요. 뭐 마찬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 정도 크기를 쓰는데 이만한 사이즈가 지금 계기판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기도 되게 즐겁고 맞습니다. 활용성도 굉장히 높고 계기판 자체가 라이더가 많이 바라보는 그 딱 이 장면이잖아요. 사실 라이딩 할 때 그렇죠. 만족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이런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이 존재감이 또 확실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은 별로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부분인데 그 새롭게 적용된 BMW 모터라드 풀 인테그랄 ABS 프로 이건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인테그랄 ABS의 프로랑은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원래 인테그랄 ABS라는 시스템 자체가 BMW가 제시하는 인테그랄 ABS는 전후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풀로 적용됐던 적은 없었어요. 완전히 처음 적용되는 것 같고 이게 GS에서 적용됐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같은 네. 시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뭔가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되게 눈여겨볼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레이더 탑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놓치고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다른 변화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많았던 것 같아. 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거를 볼 수 있죠. 그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 자체도 BMW가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독일의 이제 보쉬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개를 했었고 그와 거의 동시에 BMW가 그 본인들의 이제 프레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걸 도입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항속할 때 크루즈 컨트롤로 항속할 때 이 앞차와 거리를 자동적으로 앞차와 뒤차를 다 계산합니다. 앞차와 뒤차를 다 계산해.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제동 거리를 조정해주는 그렇죠. 진보된 형태의 크루즈 컨트롤. 주행 속도와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네네.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공개될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 V4에 적용되는 것과 시스템 같아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나 봐요. 지난번 녹화할 때 이 얘기를 설명을 너무 다 많이 해서. 했어. 네. 지난번 이야기할 때 너무 녹화를 많이 했고 실제로 RT에도 저희가 투입될 거다라고 저희가 이미지를 같이 보면서 맞아요. 그 티저 이미지를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그때도 같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BMW가 먼저 발표한 건가? 그렇지. 아니면 물티스트라다가 먼저 하는 순서 건가? 차이에 세계 대해서 최초인가? 그런 것들 많이 세계 했죠. 최초가 누군가에 대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근데 이미 멀티스트라다가 뭐 공장에서는 뭐 10만 대 이상 뭐 생산했다고 뭐 하지만 그동안 네. 누적 네, 뭐 네. 그중 하지 뭐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 신형도? 도미니칼리 아저씨가 이렇게 막 보여주고 했지만 이 발표되고 이미지적으로 이제 처음 나온 거는 그렇죠. RT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본격 오픈은 RT가 먼저이기 때문에 RT가 월드 퍼스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RT 같은 경우 국내 판매량이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RT 는. 지난 3년간 매해 250대 이상 300대 이하 수준으로 매해 지난 3년 동안 판매가 됐었고 사실 럭셔리 투어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판매되는 단일 기종 모델이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리고 팬덤도 굉장히 두툼하고 그리고 팬들 사이의 어떤 그 결속력이나 동호회 활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진득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전에 5기종 BMW R 시리즈들 5기종 같이 끌고 나왔을 때도 결국에 가장 만족스러운 건 GS하고 RT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건 이래서 좋고 막 이런데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였어요.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역시 비싼 게 좋은 거. 그래서 요번에 4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차량 가격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국에서 BMW 코리아에서는 스펙을 거의 그 공장 옵션, 패키지, 공장 옵션 자체를 다 집어넣어, 다 때려 넣은. 풀옵션 무조건 풀옵션이지 한국 사람은. 나오고. 하지만 근데 최근에 GS 같은 경우에는 그
뭘 뺐죠? 스마트 그 키를 뺐죠. 스마트 키랑 네. 크루즈 컨트롤을 빼면서 단가 자체를 조금 셋업을 맞아요. 다시 한 부분도 있어서 하지만 그거는- RT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RT니까. 어떤 부분 안에서는 뭐 네. RT니까 다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요? 크루즈 컨트롤은 네. 안 빼지 못할 이건 거고. 빼면 안 될 네. 것 같고 레이더의 기본. 기본 장착일 거라서 아무튼 RT의 새로운 변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게 워낙 팬들이 두툼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정말로 BMW 코리아가 한국 기업이라고 치면 지금 BMW는 주식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RT 신형 나오고 GS 신형 나오면 무조건 잘 팔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나갔나? 다음으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레이더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그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엔진 스펙이 공개되면서 모두가 다 공개될 줄 알았으나 그래도 아직 디자인도 공개가 안 됐다. 그래서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희 기자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레이더 시스템과 같이 얘기한 게 이 V4 엔진이 완전히 새로 개발된 엔진이냐, 혹은 그 파니갈레 V4 엔진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한 엔진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니갈레 엔진을 기반으로 이제 그렇죠. 네. 멀티스트라다에 최적화돼서 세팅을 사료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엔진 이름이? V4 그란 투리스모입니다. 그랜드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그래서 멀티스트라랑 잘 어울리는 이름인 거. 정말 잘 붙인 것 지었어요. 같아요. 그란 투리스모. 그래서 배기량은 1158cc로 높아졌고요. 이게 스트로크는 그 V4 엔진이랑 같은 사양이고 압축비도 14대1로 같은데, 이 보호를 키워서 83mm로 키워서 배기량을 키운 설정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는 125Nm인데 일단 출력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멀티퍼퍼스처럼 그 보이는 바이크 중에 강력한 설정이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 정도의 성능을 냈던 바이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RT, 그러니까 R1250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130마력대잖아요. 네. 170마력이면 이건 뭐 숫자 이건 뭐 슈퍼스포츠도 아니고 맞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그 두카티에서 이번에 이 물티스트라다 V4 그란투리스모 엔진을 공개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 어드벤처 투어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번에 두카티가 그 이름 선점 효과를 노린 건지는 모르지만 어드벤 투어링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어드벤 투어링. 되게 짧고 명확하게 이제 우리한테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명칭을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란 투리스모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장거리 투어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V4 엔진이 갖고 있는 강력함을 생각해 보면 듀얼 퍼포즈로서 그냥 오프로드 온오프를 겸용한다의 느낌보다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그 투어링을 굉장히 편안하고 빠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엔진 스펙에 있어서도 최고 마력 170마력이 발휘되는 시점 자체가 1500rpm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RPM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장거리를 쭉쭉 뻗어나가면서 라이딩을 할 때 굉장히 매력이 포인트가 확 드러날 것 같고, 재밌는 점 중에 이제 하나는 이 엔진이 이전에 사용되어 있던 V2, 그러니까 V2인 엔진보다 무게가 2kg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1.2kg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엔진 무게가 66.7kg. 그리고 그러니까 V4면 아무래도 실린더가 4개가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네.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앞뒤 기 축간의, 그러니까 그 엔진의 앞뒤 길이에서는 85mm가 줄어들었고 한 요만큼, 그죠? 네. 그리고 더 낮아진 걸로는 95mm가 더 낮아졌고 높이가, 그리고 옆으로 늘어난 게 2cm예요. 요만큼. 딱.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옆으로 약간 늘어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콤팩트한 엔진을 쑤셔 집어넣은 거죠. 이 부분에 굉장히 일단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가볍게 만들었고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는 기존에 나왔던 파니갈레 V4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V4에서 사용됐던 카운터 로테이팅 크랭크 샤프트를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도, 역회전 네. 크랭크.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자이로 효과를 상쇄하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날렵하고 경쾌한 코너링을 실현한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오프로드성과 연관시키면
사실 오히려 부담될 것 같거든요. 익숙하지 않았던 네. 형태의 어떤 자이로 효과라든가 핸들링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어디까지나 일단은 온로드 중심의 엔진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또 다른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제 실린더의 그 오프셋이 70도 오프셋을 적용을 해가지고 두카티에서는 이게 트윈 펄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린더가 이 4개의 실린더가 요렇게 터지고 요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뻗고 얘가 뻗고 얘가 뻗고 얘가 뻗고. 그래서 이게 그 간격을 따지고 보면 0도, 90도, 그다음에 290도, 380도로 튀어요. 그래서 V-트윈 엔진을 2개 붙여놓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펄스, 맥박감, 네, 맥동감. 맥동감 자체가 기존의 느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엔진 필링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럼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성격을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게 예고하고 있는 듯하고. 실제로 이 멀티스트라다 계열이 사실상 최근에 두카티 코리아에서도 굉장히 이런 이미지를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팬들을 이 멀티스트라다의 세계로 이제 초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멀티스트라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모델일까요? 엔진의 성격이라던가 이 새롭게 등장한 모델이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로드의 투어링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또 한편으로 증명해 주는 게 이 투어링 장거리 투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럭셔리 투어링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봤던 1250 RT의 경우에도 그 보쉬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레이더 시스템을 적용을 한 것처럼 물티스트라다 V4도 레이더 시스템을 적용한 게 그런 이제 온로드 투어링, 장거리 투어링을 편안하고 즐겁고 최대한 풍부한 질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는 이 신모델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그 대형 어드벤처를 즐기는 분위기가 조금 흙으로 더 많이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원래 기존의 멀티스트라다는 고속 그 온로드 그 고속 주행이 그쵸. 더 컨셉이었던 모델이고 그래서 인기 있었던 모델인데 이번에 조금 약간 그렇게 약간 애매해졌던 부분이 이번에 신형 모델이 들어오면서 원래 다시 그 이미지를 더 확고히 구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2020년도 4, 4분기에 있는 이슈들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피아지오 그룹의 그 플래그십 스토어 모토플렉스가 국내에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현재 서울과 대구 그리고 부산 이 세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피아지오 그룹에 있는 모델들 브랜드 있잖아요. 베스파, 피아지오, 아프릴리아, 모토구치 네 브랜드의 모델들이 한 번에 전시되는 플래그십 스토어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100평 이상의 규모가 이제 확보가 돼야 이 스토어를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럭셔리 백화점인가요 거기 센텀시티 네, 거기 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서울점은 압구정 인근에 100평짜리 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값이 싸지긴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 모토플렉스를 기준으로 이제 베스파랑 피아지오 그리고 이제 모토구치, 아프릴리아 이런 모델들이 등장할 예정인데 그 브랜드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기대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릴리아의 RS660이 있을 거고 모토구치 V85TT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델들이 좀 기대가 되세요? 저는 역시나 아프릴리아 RS660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게 2018년에 컨셉트 모델이 에이크마에서 나왔었고 2019년에 그 양산형 버전이 나왔었는데 그 2018년 때 나왔을 때부터 그 저는 미들급 이제 슈퍼 스포츠 그런 컨셉트인데 윙렛이 연출되어 있어서 아 되게 멋있다. 이거 되게 나오면은 그 슈퍼 스포츠 팬들이 되게 열광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그 굉장히 퓨어 스포츠 엄청나게 스포츠한 그런 바이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양산형 모델을 더 엔진이나 그런 구성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거
설정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조금 더 친근한 설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프레임의 설정이라던가 뭐 엔진의 구성 자체는 원래 RSV4의 V4 엔진에서 절반을 잘라놓은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해요. 너무 빡센, 그러니까 컴피티션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문격 모델로서는 굉장히 적절할 것 같고, 이게 구성상으로 보면 지금 혼다의 CBR 650R 같은 모델, 이런 모델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V85TT 모토구치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내부 현지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좋아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근데 사실상 이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배기량 어드벤처 투어링 모델들과 1대1로 경쟁하는 모델로 바라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그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고 있는 흙길도 갈 수 있는 예쁜 차로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쁜 차. 예쁜 차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난 정말 갖고 싶거든 그 차가. 예쁜 차.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뭐요? 제가 이거 우리 방송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딱 급하게 전화해갖고 알아본 바였는데, 근래에 통화 다 들었어요. 네. 근래에 그 모터사이클 세계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델이 지금 뭔지 아는데 저도 SNS를 통해서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난리가 났어 모터사이클 막. 전문 네.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었던. 이거 너무 귀여운데?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었어. 그 야마하 타이완에서 만들어낸 그 비누라라는 125cc 모델이고요. 네. 이 스쿠터 모델인데 딱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땡글한 눈이 그 전에 생겼어. 있었던 뭐 원래 그 야마하가 비위즈 같은 걸로 네. 이연장 헤드라이트, 동그란 헤드라이트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요 녀석은 딱 보는 순간 이건 미니언즈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한국에 들어오느냐? 국내 도입이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유가 이유는? 있나요? 네, 이게 엔진 자체가 공랭 125cc 이제 엔진을 사용하는데, 먼저 한국에 공개됐었던 악시즈에 적용됐던 공랭 125 엔진이랑 거의 같대요. 그 엔진 자체가 유로 4 대응 모델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 5를 대응하기 위한 신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 5가 적용되기 전인 그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에서는 판매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한국 시장에 이 모델이 2021년도에 들어서 판매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디자인이 참 예쁜데. 그렇다면 유로 그 악시스에 적용된 엔진이 유로 5를 위해서 개발될 여지는 또 없을까요? 그거를 하려면 하겠지만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악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 현지에서 사실 베스트셀러 모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만 맞죠. 야마하의 베스트셀러 모델이고, 현지의 기준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가능할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완 현지에서도 유로 5를 대응을 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당장 2021년도에 한국에서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고요. 지금까지 2021년도 모터사이클 뉴 모델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계속해서 뉴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상 이 다음 주가 11월 첫째 주잖아요. 그 네. 원래 모터사이클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었어야 됐을 그 맞아. 행사여서, 네. 멀티스트라다 V4의 전체 공개 일자는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주에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좀 네.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여기 이슈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건희 기자와 나경원 기자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와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페셜 캐스트 다음에 또 나와요.